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데모테크가 온다.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바꿔놓을 부의 미래. 김경록 지음, 흐름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 최고 책임자, 미래에셋 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경영관리 부문 대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첫 직장이었던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채권 리서치를 담당하다가 1997년 미국 출장지에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았다. 미래에셋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대우 사태, 가드채 사태, 서브프라임 위기,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굵직한 충격을 헤쳐나오며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왔다. 평소 투자 전문가의 관점뿐 아니라 경제학자의 눈으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왔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부의 이동에 관심이 많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 구조와 투자 시장의 기회에 대한 자산 배분 포럼을 열었으며 2013년부터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을 맡아 고령화와 노후자산 관리에 대해 연구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제조업의 함정이 우리나라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전망한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만남이 만들어낼 새로운 메가 트렌드, 데모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차례, 머릿말, 슈퍼사이클은 시작됐다. 1부, 반등할 것인가 추락할 것인가. 1장, 제조업의 함정. 2장, 제로 모멘텀 사회. 3장, 저성장 고부채의 그림자. 2부, 데모테크, 2021부터 2050 메가 트렌드. 4장, 세계가 은퇴한다. 시간차를 두고서. 5장, 데모테크의 탄생. 3부,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법. 6장, ETF와 기업으로 분석하는 데모테크 6대 섹터. 7장, 넥스트 20년 자산 배분 전략.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슈퍼사이클은 시작됐다. 1997년 11월 21일, 샌프란시스코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같이 출장 온 김일구 연구원이 옆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신문을 건넸다. 임창열 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기사였다. 난생 처음 뉴욕을 거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WEFA 회의에 참석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망가졌다. 아니, 일정 따위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머리가 복잡했다. 4개월 전인 7월 15일이 생각났다. 채권 리서치를 담당하던 내가 금리 전망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발표하러 가는 길에 기아자동차 그룹이 부도 유예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아자동차가 돈을 갚지 못했지만 채권단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부도를 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기아자동차를 음해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부도는 부도였다. 발표 몇십 분 전에 이런 뉴스가 터지면 어떡하나 당혹감을 갖고 발표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아 사태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 나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다. 지금도 이 대답이 두고두고 부끄럽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채권 애널리스트가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의 단초가 터졌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1997년 11월 21일 이후 세상은 내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 변해갔다. 그날 이후 다시는 어리석은 답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러 위기가 닥쳤다. 1999년 대우 사태, 2003년 카드채 사태, 2008년 초대형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와 키코 사태,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와 아직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새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칼만큼 23년간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의 파도를 넘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다. 1만 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전통 산업에서 혁신 산업으로의 변신도 빨라지고 있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변화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왔다.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편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인체는 관을 가진 물고기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 관이 소화관이 되는데 그 입구는 입, 바로 밑이 폐가 된다. 정중앙은 간, 담낭, 췌장이 되고 출구부구는 비뇨 생식기가 된다. 즉, 우리 소화기관이나 폐는 모두 외계와 접하고 있다. 이를 상피조직이라 하는데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상피조직 아래에는 상피세포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혈관, 신경, 근육이 배치되어 있다. 이를 비상피조직이라 하는데 모든 상피조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비상피조직의 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상피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갑자기 왜 인체의 신비로 이야기가 빠지는가 싶을 것이다. 이유가 있다. 우리 경제 역시 표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얼핏 상피조직이 튼튼해 보이지만 그를 뒷받침해주는 비상피세포가 건강한지는 의문이다. 인구,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기술 경쟁력 등이 경제의 비상피세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갈등과 불신이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는 저신뢰 사회이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인적 자본과 교육 시스템, 여기서 비롯되는 기술 경쟁력도 약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에 기댄 부분이 적지 않다. 부채에 의한 성장이 마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양 착각에 빠지게 했다. 부채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도약하거나 서서히 추락하거나 망하거나. 경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순간이 후퇴로 가는 변곡점일 경우가 많다.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다. 1980년대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이었던 소니, 파나소닉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미국 기업에 뒤처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추월당했다. 표면상 기업 경쟁력은 최고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이 된 반도체의 원래 강자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일본 반도체의 급성장에 대응한 미국의 공세와 굴욕적인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변곡점이 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날개가 꺾이고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얻게 됐다. 어느 나라건 잘 나갈 때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자본주의의 흐름을 보자면
우리도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배 제조업 국가들이 직면했던 제조업의 함정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구해주었던 제조업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국, 독일처럼 도약하거나 영국, 일본처럼 천천히 추락하거나 이탈리아처럼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혹자는 이런 변화를 두고 수축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저성장을 넘어 사회가 쪼그라든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성장세는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우리나라가 인구가 장기적으로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인구 28억 명의 0.4%도 되지 않는 규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사회 전체를 수축이라는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눈을 밖으로 돌려 확장하는 부문에 투자하고 인구 거래 등을 통해 인구 구조의 불균형 변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의 위기를 겪었던 독일과 미국은 이 길을 택해 재도약했다. 독일은 통합을 통한 환율 저평가,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슈퍼스타가 됐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본, 독일 등 후발 제조업 국가에 밀려 고전했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주도하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게 됐다.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곳에 미래가 있다. 개인도 확장되는 부문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를 늘리면 황금 광고를 찾을 수 있다. 1997년 나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김일구 연구원은 외환시장 분석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로 돌아와서는 채권 분석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채권 금리가 치솟고 나서 계속 하락하면서 오랫동안 채권 강세장이 형성되자 톡톡히 재미를 누렸다. 몇 해 전부터는 주식 분석으로 눈을 돌려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20년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머무르다 역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었으니 한 발 앞서 주식 강세장에 몸담은 셈이다. 축소되는 시장을 보며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부분을 찾아 나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파도가 아닌 해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파도만 보다가는 쓰나미에 대처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그 확장 부문을 찾기 위해서 썼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장 부문을 인구와 기술의 교차점에 있는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관점을 20여 년 전부터 이어왔다. 인구에 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 구조와 투자시장의 기회에 대한 자산 배분 포럼을 열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투자 기회가 어디 있을지 모색한 것은 처음이었다. 2013년부터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를 맡아서 고령화 시대를 헤쳐나갈 해법을 고민했다. 그때 우연히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 노인이었다. 애니메이션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노인을 보살피는 로봇이 등장한다. 순간 머릿속에서 플래시가 번쩍했다. 고령사회가 하이테크와 결합할 수 있으며 하이테크의 발전이 빠를수록 그 폭발력은 더욱 커질 것 같았다. 이후 인구 구조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화두로 삼아 고민하게 되었다. 미루키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는 세상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바꾸고 싶다면 기술적 혁신은 반드시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혹은
경제적 흐름과 개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세계가 은퇴한다. 앨런 그린스펀의 말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다. 국제연합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7억 3천만 명에서 10억 5천만 명으로 8억 2천만 명 증가한다. 그중 중국이 1억 8천5백만 명, 인도가 1억 3천만 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보다 20년 정도 빨리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가 70대 중반이 되었다. 앞으로 30년은 더 지내야 일본은 고령화라는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시기가 20여 년 늦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50년은 지나야 고령사회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쯤이면 베트남, 인도 등이 한창 고령화를 사회 문제로 겪고 있을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이 더해진다. 바이오, 가상현실, 로봇 등 현재 주목받는 범용기술이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 이들 혁신 기술이 서로 융합하면서 일으킬 변화가 또 다른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혁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요자는 누가 될까? 바로 고령층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창업한 마크 레이버트는 로봇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핸디캡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고령자 아닌가?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인구와 기술은 곧 수요와 공급이다. 인구는 물건을 수요하고 기술은 물건을 공급한다.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결합은 값싸고 질 좋고 혁신적인 제품이 대량 쏟아져 나오고 이들 물건을 수요할 계층 또한 많아진다는 뜻이다. 한류와 난류가 겹치는 곳에 큰 어장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위의 양날처럼 존재하는 고령화와 기술혁신으로 수요 확장과 공급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메가 트렌드가 바로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데모테크이다. 이곳은 거대한 부가 만들어지는 어장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인구와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부의 대이동을 살펴보고 국가와 기업, 개인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어떻게 투자하고 자산을 배분해야 할지를 다룬다. 일부에서는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한다. 철저하게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선배 제조업 국가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영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 제조업의 함정과 고령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과 미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법을 찾아본다. 2부에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구와 기술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 세계 인구 구조의 특징을 고령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고령화 양태를 알아본다. 다양성 속에 기회가 있다. 이어 고령화와 관련된 최신 기술과 그 흐름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혁신 기술이 만들어갈 메가 트렌드, 데모테크를 소개한다. 이는 거대한 어장 같은 확장 부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부에서는 데모테크에 대한 기업 단위의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관한 실천적 내용을 다룬다. 특히 데모테크의 핵심 테마가 될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산업,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6가지 영역을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데모테크라는 테마를 실제로 투자에 어떻게 연결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살펴본다.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강력한 확장 부문이 있다. 배터리, 친환경 산업이다.
이들은 고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확장할 것이다. 데모테크 6가지 영역도 그 자체만으로도 확장 동력을 가진 분야다. 고령화는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태극은 양과 음이 동적으로 결합되어 변화한다. 양이 지배하는 가운데 음이 싹트고 음의 국면에서 양이 싹튼다. 둘을 함께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현재만 보는 사람은 실패하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사람은 성공한다. 미래를 보고 확장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전 세대의 투자를 자산으로 물려받았듯이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라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수축하는 현재를 냉철히 바라보며 확장할 미래를 찾아 나서야 한다. 고령화와 기술이 교차되는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데모테크의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자.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다. 소의 걸음으로 걷되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날카롭게 보아야 한다. 이 책이 호랑이의 눈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7년 7월 15일에 대답을 잘못한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썼다. 김경록 3부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법 6. ETF와 기업으로 분석하는 데모테크 6대 섹터 부는 확장 사회를 쫓아 움직인다. 고령사회 테마에 투자하는 글로벌 X 에이징 파퓰레이션 상장 지수펀드란 금융상품이 있다. 2016년 5월에 상장한 상품으로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건강관리 기업이 93%, 미국 국적 기업이 60%를 차지한다. 편입기업 중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설정 이후 94%, 연 2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 에이징 파퓰레이션 ETF는 데모테크 기업들의 수익률 방향을 보여준다.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트렌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5장에서 메가 트렌드로 떠오른 데모테크를 살펴보았다면 6장에서는 테마별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데모테크는 크게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6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각 부문마다 구체적인 기술, 기업의 활동, 유망 제품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해당 부문의 ETF를 살펴본다. 주가는 테마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전략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모테크에 속한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에 주목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데모테크 기업을 모아둔 테마 ETF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가 작다. 7. 넥스트 20년 자산 배분 전략 지금까지 인구와 기술에 결합하는 메가 트렌드, 데모테크의 특징과 테마별 흐름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개인의 관점에서 데모테크를 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법을 소개하겠다. 데모테크라는 거대한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 2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은 구조 변화다. 구조가 변할 때는 단기적인 재테크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의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투자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부동산과 예금, 국내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성장 테마의 리스크를 줄인다. 데모테크는 야생마 같아서 무작정 올라탔다가는 떨어지기 십상이다. 혁신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분산은 ETF가 제격이다.
데모테크 ETF에 리츠 같은 현금 흐름 자산을 결합해 자산을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더 갖춰야 한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 한 번 더 위험을 분산하는 게 좋다. 분산, 자산 배분,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 위험을 3중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과 예금에서 혁신 기업 투자로 이동한다. 2. 국내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으로 넓힌다. 3. ETF와 리츠를 활용하여 분산한다. 4. 혁신 투자와 현금 흐름의 바벨 형태로 자산 배분을 한다. 5. 자산 운용 기간을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한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글로벌 혁신 기업 ETF 더하기 현금 흐름 자산 리츠로 자산을 배분한 뒤 이를 장기 적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